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3일 목요일 시사 매거진 쇼 프레스룸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따끈따끈한 세 가지 한 뉴스로 바로 시작합니다. 북한이 정찰 위성에 이어 어젯밤엔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합참은 실패한 거로 추정했습니다. 영변 핵시설 내 실험용 경수로 시운전 정황이 관찰됐다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밝히는 등 북한의 도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리시 수넥 영국 총리가 정상회담을 열고 다우닝가 합의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과 안보, 산업, 과학기술 등에서 양국 간 역대 최고 수준인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이 됐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오늘부터 나흘간의 일시 휴전에 들어갑니다. 휴전 기간 하마스에 붙잡힌 인질 50명과 이스라엘에 수감된 팔레스타인 150명이 맞교환될 예정입니다. 잠시 뒤 사건 사고 다루는 5금금으로 프레스룸 라이브 돌아옵니다. 네, 오늘의 궁금한 뉴스 5금금 시간입니다. 오늘의 궁금증 해결사계 최강 투톱입니다. 박준 변호사,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그리고 MBN 장가희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장가희 기자, 첫 번째 5금금은요,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에요. 이 60, 70대 어르신들이요, 차에 치이는 사고가 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새벽에 일어난 일인데요. 강원도 춘천시 한 도로에서 이 초록불의 횡단보도를 잘 걷고 있던 60대 2명 그리고 70대 1명이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운전자는 80대입니다. 이 사고 순간이 찍힌 영상 지금 보고 계신데요. 자, 초록불이 횡단보도에 들어왔고 세 사람이 나란히 걷고 있죠. 네, 그런데 승용차가 빠르게 직진을 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보시면 멈칫했지만 아주 어디 피할 수도 없는 순간이어서요. 차량이 그대로 피해자 3명을 쳤습니다. 피해자들은 강한 충격에 그대로 30여 미터 튕겨 나갔다고 하고요. 이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던 중에 이 같은 변을 당한 겁니다. 당시 이 80대 운전자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는데요. 이 신호는 물론이고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답니다. 예. 피해자 지인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새벽기도 왔다가 집에 가는 길에 그랬다고. 손자가 소리 장애를 일으켜갖고 할머니가 매일 쉬러 오고 쉬러 가고 해서 할머니가 꼭 필요한 집안이야. 네, 이게 세상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요, 피해자들 이제 보행 신호를 받고 건넜는데 가해자는요 사고를 내고서 30m까지 쭉 갔다는 거 아닙니까?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음주운전도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경찰에서는 CCTV를 확인했더니 신호 위반이 확인된 것 같고요. 또 그리고 그 횡단보도 옆에서 청소하던 환경미화원분들의 진술을 들었더니 피해자분들이 그 보행자 신호를 받고 거리는 중에 사고 난 건데 사실은 이게 이제 새벽기도 아시지 않습니까? 예. 새벽기도를 갔다 오시던 세 분이서 그 기다리고 있다가 6차선 도로에서 신호 위반이 그 보행자 신호가 떨어지니까 걸어가는 중에 한 12초나 10초가 됐던 것 같아요. 그때에 갑자기 가해자 차량이 들여받은 거기 때문에 사망이 된 건데 당시 보게 되면은 저 차가 사실은 과속을 했는지 그런 내용은 추가로 조사해야 되지만 본인은 경찰 조사에서 뭐라고 했냐면 신호는 물론 보행자가 있는 걸 못 봤다. 물론 그 시간이 6시 45분이기 때문에 해가 뜨기 전이기 때문에 어둑어둑은 했습니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운전을 잘했어야 되는데 당시에 인근 주민들은 뭐라고 하냐면 원래 그 도로가 6차선 도로인데 보통 사람들이 신호 위반도 하고 보행자 신호에도 위반하고 간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차가 부딪힌 뒤에 35m를 갔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경찰이 조사할 때 스키드 마크라고 있어요. 아시죠? 스키드 마크. 예.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달렸다고. 쓰는 시간, 끌리는 시간 있죠? 네. 그리고 끌린 뒤에 또 주행거리가 있어요, 조금. 그래서 35m라고 한다면 그 안에 얼음이 있다든지 미끄럽지 않다고 한다면 보통 80km 이상이거든요. 35m. 그거 아니면은 그분이 천천히 가다가 아니면은 못 보고 그냥 브레이크 안 밟을 수도 있는데 네.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하면은 80km 이상이 아니냐. 저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경찰에서는 철저히 조사를 해가지고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속이고 그래서 속도도 또 못 줄였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런 것 같아 보이십니다. 예. 또 박준 변호사님, 네. 일단은 경찰은요 가해자가요 이제 80대 고령인 점을 토대로 사고 계획 조사를 하려고 한다는데
고령의 운전자라는 게 양형 요소가 됩니까? 고려가 되긴 합니다. 아. 또 고령의 운전자 같은 경우는 반응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과속, 또 전방 주시 의무를 위반한 거죠. 전방에 지금 사람들이 있고 지금 신호가 바뀌어서 본인이 가면 안 되고 보행자들이 갈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고 속도를 전혀 줄이지 못하고 가버린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이제 그 나이 때문에 반응을 못했다면 이제 고려가 될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운전을 하지 말았어야 되지. 또 이런 또 책임감이 갈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운전면허 뭐 반납 제도도 있고요. 그런 것 가지면 고려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신호 못 봤다는 것도 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과속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 나이도 문제지만 이거는 모든 사람 똑같습니다. 혹시나 뭐 운전할 때 휴대전화 다른 데를 봤다든지 전방을 보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이 상당히 중요한 과실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장가 기자. 일단은 이번 사고처럼 이 고령의 운전자가 교통사고 내는 추세 점점 좀 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가요. 지난해만 해도 3만 4천여 건으로 2005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또 지난해 고령 운전자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700여 명입니다. 박준 변호사님, 네. 일단은 고령 운전자들이 일단 면허 자진 반납 뭐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 그렇죠. 어떻게 봐야 자진 될까요? 반납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건 아닙니다. 권유하고 뭔가 혜택을 주는 건데 65세 이상을 이제 고령 운전자로 표현을 합니다. 뭐 예. 65세가 하라는 건 아니에요. 지금 80세가 사고 났는 거죠. 65세 이상자 중에 내가 좀 운전하기 좀 불편하다 싶으면 자진 반납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자진 반납을 하게 되면 지자체마다 뭐 혜택을 주는 그런 게 다른데 그 수가 조금 늘어나고 있긴 합니다. 최초 시작했을 때는 2014년이었거든요. 1,00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1,022명이었는데 지금 2022년 자료에 보면 11만 명까지 지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5세 인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 그 많은 사람 중에 11만 명 정도가 지금 반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뭐 65세는 아니라도 80세라든지 좀 그 이상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인지력이라든지 반응속도 떨어지기 때문에 좀 더 혜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지자체마다 뭐 돈을 주기도 하고 뭔가 다른 걸 주기도 하는데 그 혜택은 다릅니다, 좀. 네. 꼭 면허가 꼭 필요한 분들에게 해당되는 사람은 또 아닙니다. 이거는 자율적으로 하는 그렇죠. 거죠. 자율적으로 하는. 본인이 판단해서 내 운전하기 좀 불편하다 불편하다. 싶으면 반납하는 것이죠. 사실 저희 장모님 같은 경우도 정정하시고 아주 잘하시거든요. 아유, 그렇죠. 이런 데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팀장님, 네. 고령 운전자가 이 운전면허 갱신할 때요, 뭔가 이 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좀 테스트 같은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싶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령 운전자분들이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에 테스트가 필요한데요. 도로 주행 같은 걸 반영하자 그런 말이 있는데, 도로 주행을? 예, 홍성영 한국교통안전공단 교수는 무슨 말을 하냐면 그 고령 운전자가 지속해서 사건이 발생하니까 65세 이상 같은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운전 능력이라든지 지각 능력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걸 논의했으면 어떨까 조심스러운 겁니다. 네. 논의해보자라는 얘기인데, 그리고 지역 특성상 보게 되면 운전을 꼭 해야 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에는 무슨 뭐 알다시피 교통요금 할인이라든지 택배요금을 좀 이렇게 할인해 주는 제도를 마련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고령 운전자라 하더라도 자기가 지각하고 조심하면 되는데, 사실 아까처럼 어떤 그 고령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신호 위반이라든지 법규를 위반하면 사고를 나거든요. 예. 제일 중요한 거는 법규를 지키자. 법규를 지키자. 이걸 주장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지난달 10대 중학생이요, 이 40대 오토바이를 탔던 40대를 납치해서 이 성폭행해서 모두를 놀라게 한 사건이 있었죠. 장가 기자, 이 검찰이 이 가해자 이 10대 중학생한테 징역형을 구형했다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많은 분들 기억하실 텐데요. 집에 가던 40대 여성을 납치하고 현금까지 뺏어서 달아난 이 중학생. 어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장기 15년, 단기 7년에 벌금 3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A군은 지난 3일 오전 2시께 이 집에 가던 40대 여성에게 집으로 태워주겠다면서 이 논산의 한 초등학교로 오토바이로 데려가서 성폭행하고요. 이 여성의 신체까지 불법 촬영한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네, 이 선거 공판이 다음 달 열릴 예정인데, 일단 A군이 선처를 뭐 요청했다고 하는데 이게 내용이 정말 황당하다 하더라고요. 뭐 A 군이 직접 요청했다기보다는 A 군의 그 변호인이겠죠. 좀 얘기했던 부분 중에 조금 눈에 띄는 부분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엄청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지만 평소에 인사를 잘하는 학생이다. 또 선생님이 꾸중을 하면 눈물을 흘린 아이였다라고
그래서 탄원서 같은 게 제출돼 있기 때문에 또 형편이 별로 안 좋아서 형사 공탁을 할 거니까 선처해달라 이제 부탁을 했는데 예. 뭐 변호인 입장에서는 뭐든지 얘기를 해야 되겠죠. 범행을 이제 인정했으면 결국은 합의가 거의 아주 좋은 양형 요소인데 할 게 없다 보니까 아마 이런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할 게 없으니까. 뭐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지금 뭐 꾸중하면 눈물 흘리죠. 또 꾸중하면 눈물 흘리는 게 또 그게 큰 그게 되나요? 사람이죠. 인사 잘하는 게 또 뭐가 되나요? 예. 그리고 이제 피해자도 이런 성범죄 같은 경우는 변호인이 법정에 참석하기가 많습니다. 피해자 변호인 입장에서는 피해자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다. 이거 엄벌이 무조건 필요하다. 합의가 없다라고 이제 강하게 좀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팀장님, 또 피해자는 한 평생 고통을 안고 갈 텐데 이런 얘기들 뭐 소용이 있을까요? 변호사분이 저런 얘기하는 거는 일상적으로 변호사들이 당연히 해야 됩니다. 아마 박 변호사님도 법정에 나가면 그런 말 하시죠? 네, 저도 그렇게 그런 말 하는데 네. 저 이유가 있어요. 정상 참작이나 장량 감각할 때 저게 요소가 반영이 되긴 됩니다. 그렇지만은 저런 학생이 진짜 저러는지도 모르고 제가 보기에는 변호사가 그냥 일상적으로 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 재판부에서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시 그 사건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이 엄마뻘 피해자를 이게 성폭행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수준이 좀 입에 담기도 어려울 정도로 되게 엽기적이고 과학적이었습니다, 팀장님. 그렇습니다. 중학생이 이런 행동했다는 건 저도 믿기지가 않는데 당시에 피의자, 지금 피고인이죠. 피고인이 그 범행을 할 때 그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그리고 자기의 죄송한 말이지만 소변을 먹으라고 강요를 어우, 예. 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피해자한테 300만 원을 입금시켜. 안 시키면 딸을 해치겠어. 이렇게 신고하면 해치겠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아니 성폭행 장면을 휴대폰으로 찍었다는 겁니다. 네. 이 어린 학생이. 그런다면서 그렇게 됐는데 B 씨가 즉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그때 어떻게 왜 오토바이를 탔냐면은 택시가 없는데 태워주겠다. 택배 배달하는 사람이라 했기 때문에 오토바이 탔는데 이 피해자는 정말 황당한 게 또 엽기적인 건 나는 울고 있는데 그 가해자가 성폭행하면서 웃고 있었다. 이 모습이 생생했는데 나중에 범인을 잡은 다음에 그 지금 피고인이 중학생이란 말을 듣고 피해자분이 그만 시신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황당한 행동을 저 중학생이 했던 것이죠. 변호사님, 이게 네. 피해자한테 소변 먹이고 이 성폭행하면서 웃고 뭐 변호인이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 꾸중 들으면 울기도 하고 이런 착한 학생이었다 얘기하는데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게 좀 믿기지 않습니다. 말이 안 되죠. 뭐 인사하고 뭐 울고 이런 거는 사실은 그냥 아직 그냥 의미 없는 얘기라 좀 봐야 될 것 사람이라면 같고. 당연히 하는 행동들이지 않습니까? 이게 중학생이라는 점이 참 문제고요. 아주 엽기적이고 아주 충격적인 범행 아니겠습니까? 중학생, 학생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말고도 다른 것들이 아마 조사 과정에서 뭐 얘기가 됐을 것 같습니다. 뭐 드러난 거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더 연구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한 상황 같습니다. 이 케이스 자체는 이 중학생이 과연 이런 행동을 왜 하게 됐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하지 뭐 눈물 흘리고 뭐 꾸중 듣고 이런 얘기는 사실 여기서는 저는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장관 기자, 거기다 이 A군이요 무슨 강도 범행을 계획을 했다는 그런 정황도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오토바이를 사기 위해서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하려고 이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에 아까 말씀하신 이 B 씨를 따라가서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고요. 이 범행 직전에도 성매매를 가장해서 여성들에게 접근하는 형식으로 강도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 변호사님, 이 10대 학생이 이런 짓을 했다는 게 저는 도무지 이제 상상이 안 가는데 혹시나 이런 걸로 선처해 준다면은 뭐 제2, 제3, 뭐 제4 계속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범죄들이. 선처가 되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피해가 상당히 막심하고 피해자조차 합의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처는 안 될 것 같은데 이 소년법상 이 소년의 경우는 정기형을 하지 않나요? 징역 10년, 징역 15년 정기형을 하지 않고 부정기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이면 장기 15년 선고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아주 극히 드문 거죠. 사실은 검찰이 봤을 때 상당히 심각하다고 봤는 것 같고요. 법원에서도 아마 유사한 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요 축구 국가대표 아실 텐데 황의조 선수입니다. 사생활 둘러싼 논란이 점점점 커지고 있어서 이 얘기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가 기자, 이 황의조 선수의 이제 사생활을 담은 이 동영상을 유포한 여성의 정체가 밝혀졌는데 이게 좀 충격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 여자친구가 아니라요. 친형수라고 합니다. 형수. 네, 어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가 됐는데 경찰에 따르면 이 형수는 지난 6월
이 황의조 선수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황의조 선수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 동영상을 SNS에 공유하고 황의조 선수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있다 이렇게 주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5월부터 황의조 선수에게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겠다면서 이거 풀리면 재밌겠다라고 말하는 등 이런 메시지를 보내서 협박한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황의조 선수의 형수는요, 형과 함께 해외 출장 등에 동행하면서 황의조 씨의 이 매니저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거 같이 매니저 역할을 했는데 이거 영상을 유포했다.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박준 변호사님 예. 일단은 자 이걸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사람이 형수입니다. 충격적입니다. 원래는 처음에 뭔가 이거 해킹 당한 거 아니냐, 그리고 다른 전 여자친구가 한 거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지금 뭐 포렌식이나 이런 걸 해보면 나오거든요. 그 과정에서 경찰이 형수를 특정을 했고요. 형수한테 조사하면서 형수한테 이거 왜 당신 맞냐고 하니까 자신이 또 해킹 당했다 얘기를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렇지만 경찰이 뭐 증거들을 갖고 있었고 해킹 당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 과정의 중간에 보면 이 처벌 불원 의사를 이 황의조 선수가 표했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죠? 이게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알고 보면 이 정도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했던 걸 봤을 때는 그쯤에 안 것 같아요. 이 사람 A 씨가 형수였구나. 경찰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가족 아니고 친척이잖아요. 친족이잖아요. 형의 배우자니까. 그래서 중간에 이 영상 촬영이나 해킹, 영상 촬영했던 거를 유포한 부분에 대해서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황의조 선수가 직접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장가 기자. 일단은 뭐 수사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는데 네. 일단은 쟁점을 보면요. 영상을 찍기 전에 이제 상호 합의가 있었는지 일단 그거 하나. 그리고 황 씨가 또 동의하에 촬영한 영상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일단 피해 여성 측은 동의한 적이 없다고 지금 거듭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피해자 측은 이 합의하에 영상을 촬영했다는 황의조 씨 측의 주장을 완전히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피해자 측의 변호인에 따르면요. 피해자는 황의조 선수와 교제한 적은 있지만 민감한 영상 촬영에 동의한 바가 없고 계속해서 삭제해달라 이렇게 청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는 촬영 사실 자체를 몰랐던 경우도 있고 또 유출이 될까 두려워서 황의조 씨에게 화를 내거나 또 신고하기도 어려웠던 상황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황의조 씨 측에선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촬영에 이용된 영상은 황의조 씨가 평소에 사용하던 핸드폰이었고 잘 보이는 곳에 놓고 촬영했다면서 여성도 이를 인지하고 관계에 응했고 해당 촬영물을 같이 보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허, 예. 또 교제 중간에 영상을 모두 삭제를 했고 이후에 이 여성과 계속해서 교제를 하면서 추가로 촬영을 하기도 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거를 불법 촬영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했고요. 또 황의조 씨는 영상이 유포되기 시작하자 이 여성에게 먼저 연락을 해서 고소를 제안했다고 했습니다. 만약 황의조 선수가 불법 촬영을 했다면 피해 여성에게 굳이 연락을 해서 피해 사실을 알리고 고소를 종용했을지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요. 하지만 피해자 측, 황의조 선수 측의 말에 대해서 반박을 계속 거듭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피해자의 입장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본인 스스로도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음과 그 상황들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피해자가 삭제를 요구했던 정황들 같은 것들을 사실은 굉장히 자의적으로 임의로 해석해서 뭔가 그 밝힌 입장문 안에서도 동의 구하지 않은 영상임을 스스로 밝히고 있고요. 불법 촬영을 하게 된 가해자의 안일한 인식이라든가 이런 행태가 피해자에 대한 범죄 행위가 어떤 과정에서 일어났는지를 보여주는 피해자 측 변호인이요. 잠시 뒤 11시부터 기자회견을 열고서 이 반박 자료 그리고 어떤 자료를 내놓다고 하는데 이거 한번 내일 한번 다시 다뤄보도록 하고요. 자, 팀장님. 이런 와중에 황의조 측이요. 그 피해자 신상 일부를 공개했는데 이게 또 2차 가해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많아요. 축구 국가대표인 황의조 씨가 자기 불법 촬영 영상을 재차 부인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그 방송인이고 기혼자라는 것을 일부 신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네티즌들이 보기에는 이거 신상 공개해서가 2차 가해 아니냐고 하고 있는데 예. 당시 황의조 측 뭐라고 했냐면 촬영물을 찍었을 때에 그 동의를 했었고 더군다나 촬영물을 찍고 또 같이 봤고 또 삭제에도 동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년 동안 교제를 하면서 또
촬영물을 찍었다는 겁니다. 같이 봤기 때문에. 그러면 봤다가 삭제하고 이런 걸 갖다가 몰카를 볼 수 있냐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당시 영상 속에 있는 상대방을 신상을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뭐냐면은 본인은 이제 부인하고 있어요. 아니, 변명하고 있어요. 이 신상을 방송이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하려고 했는데 네. 자기를 일방적으로 몰아가고 호도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부 신상을 공개한다. 왜? 왜냐하면 피해자의 말만 듣고 있다. 언론에서라든가 법정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공개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이 신상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네티즌들이 반응이 좀 싸늘한 편인데요. 뭐 일부 네티즌은 그렇습니다. 아니, 신원 노출을 막아준다고 하면서 신상 정보를 공개한 게 이게 무슨 보호하는 거냐? 아니면은 황의조가 자기가 살겠다고 2차 가해하네 이런 말. 또 그리고 신상을 흘려서 억울로 끝날 거 아니냐 이런 말 하기 때문에 지금 그 네티즌 입장에서 볼 때는 황의조 씨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 평가가 조금 안 좋은 걸로 나오고 있는데 예. 어쨌든 황의조 씨는 자기가 변명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신상을 일부를 공개했기 때문에 아까 일단 11시에 피해자가 또 다시 인터뷰한다고 그랬으면 피해자 그렇죠? 변호인이. 예. 그럼 좀 두고 봐야 되겠네.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피해자 신상 일부를 공개했다.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아니죠. 보십니까? 그런 변명에 불과하죠. 이 사건의 가장 피해자를 따져보면 사실은 중간 단계인 황의조 선수는 본인도 피해자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궁극적인 피해자는 사실 그 영상에 찍혀서 유포된 이 여성이 피해자로 봐야 됩니다. 이 피해자의 어떤 이 2차 피해 부분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결국 2차 가해의 결과가 됐기 때문에 황의조 선수 입장에서 본인이 뭔가 변명이나 항변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피해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책임의 여지도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여성 입장에서는 또다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 신원이 공개되는 것 자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기다가 축구계도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황의조 선수가 이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되면서 피의자가 왜 국가대표 이 중요한 경기에 뛰냐 이런 말 많이 나오는데 김은대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비판이 나오고 저도 있죠? 축구를 봤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후반전이 나왔어요. 황의조 선수가 그저께 나왔었는데. 중국전이었죠? 예, 중국전 나왔었는데요. 그 비판이 세도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대한축구협회 인스타그램 계정에 뭐라고 돼 있냐면 황의조가 나오면 안 보겠다. 성범죄 피해자를 출전시키게 말이 되냐. 네. 피해자로 입건이 됐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아직 뭐 확정은 안 됐지만 예. 그런 상태고 피해자가 국가대표가 돼도 되나요?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면 사실은 국가대표가 되려면 일반 프로가 틀려가지고 어느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자격이 있는데 그 회사원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국가에 대한 경기는 국민의 감정을 공유하는 경기인데 경기를 보는 중에서는 성범죄 폭력 피해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볼 때는 어떻겠어요? 상당히 이제 부담스럽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시민들 입장에서는 안 좋은데 또 반면에서는 무슨 말 하냐면 야 우리나라가 무죄 추정의 원칙인데 아직 범죄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 감독이 황의조를 기용한 것에 대해서 왜 왈가불가하냐 이런 말이 있지만 네. 더욱더 보기에는 국가대표면은 어느 정도의 그 뭐랄까 자격 요건이 자격, 좀 품위 품위 그런 유지를 거 해야 있죠. 되고 도덕적인 걸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네티즌들이 더 크게 비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요. 이제 클린스만 축구대표팀 감독이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어떤 얘기했는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Yeah, no, Wejo is a fixed plan for us. He's our player, and unless nothing is proven to the case, it's speculations. And I live since 40 years in the football world with speculations and with comments. I may be and probably or whatever. So until there's nothing really concrete, there's no problem for Wejo. He's part of our team. He's a fantastic. 네, 박 변호사님. 네. 일단은 이게 뭐 조사해봐야 알겠지만 불법 촬영한 사실이 사실로 드러난다면요. 이런 네.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자, 거예요? 이제 사실 불법 촬영물에 대해서 처벌이 조금 다릅니다. 일단 첫 번째, 모르게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촬영했을 때 당연히 처벌받고요. 두 번째, 알고 동의받고 아니면 알고 있는데 찍었는데 그것이 유출했을 때 또 처벌이 되고요. 이거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일단 황의조 씨가 지금 주장하는 거는 둘 다 동의를 했다, 알고 있었다 이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게 된다면 황의조 씨는 처벌을 안 받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근데 이제 여성이 몰랐거나 아니면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촬영 부분 처벌 받을 수 있고요. 그거 말고는 형수가 유출했기 때문에 형수는 그 유출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황의조 씨가 찍을 때 이 피해 여성이 뭐 이걸 알았느냐 아니면 최소한 알 수 있었느냐 그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도 사실 현장에서 취재를 했던 선수여갖고
굉장히 좀 믿기지가 않는데 진실이 좀 명명백백하게 좀 밝혀져서 나중에 경기 출전하는데 좀 밝혀지길 바랍니다. 오랜만에 전 펜싱 국가대표 선수 남현희 씨 그리고 전 연인이었죠. 전청조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 기자, 전청조가 옥중 편지를 보내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입수한 게 2차례 편지를 쓴 건데요. 전청조 씨 가족을 통해서 피해자에게 전달이 된 편지입니다. 자, 먼저 전청조 씨가 송파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던 당시 피해자 2명에게 보낸 편지를 살펴볼 텐데요. 당시 피해자와는 매우 친하게 지내던 지인 사이였는데 이 피해자들은 총 1억 1천만 원을 전청조 씨에게 투자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전청조 씨는 이 편지를 보면 기회가 되거든 꼭 보러 와줘.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라면서 내가 거짓은 있었지만 둘을 대했던 마음은 정말로 진심이었어. 많이 미안하고 많이 사랑해 라고 편지에 썼습니다. 이게 11월 초에 있던 편지고요. 또 어제 또 한 번 전청조 씨 가족을 통해서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편지가 전달이 됐거든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건 또 다른 편지인데요. 얼굴을 보고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남현희 씨에 대한 원망이 들어있는 언급을 합니다. 내가 저지른 죄만큼이나 많이 괴로운데 많은 이들이 나한테 받은 배신감처럼 나 또한 똑같이 남현희 씨에게 그러고 있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현희 씨한테 배신감을 느낀다고 언급을 하죠. 그러면서 자신은 피해자들만 생각하고 정말 노력하겠다고 언급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피해자들 저희가 단독으로 이 피해 목소리를 입수를 했던 분들이거든요. 네? 목소리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저한테 인스타그램으로 접근했었고요. 너무 잘해주는 바람에 그렇게 저도 마음을 열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경호원을 대동해서 나타났었고요. 체포되기 전에 저랑 카톡도 했었고요. 전화도 했었는데 카톡으로도 전화로도 어떻게든 변제해주겠다라고 계속 기다려달라. 끝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는데요. 근데 마지막에는 미안하다고 했고 남현희 씨한테 가서 달라고 하라고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네, 저희가 단독 입수한 전청조의 옥중 편지였는데 일단 팀장님, 남현희 씨한테 배신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본인 또 피해자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전청조가 자기가 피해자로 생각하는 거 아닌 것 같고 일단은 남현희 씨가 자기를 고소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자기는 공범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만 빠져나가고 나한테 모두 그 나쁜 일을 밀어붙인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불성설이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이런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그 피해자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피해자는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예. 그리고 경찰에서는 사실은 그 전청조 씨하고 고소인들이 남현희 씨를 공범으로 고소를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게 확인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현희 씨는 절대 아니라고 공범 아니라고 지금 부인하는 상태고 또 그리고 추가적으로 증거라든가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전현희 씨하고 그다음에 전청조하고 남현희 씨하고 붙여놔봤자 쌈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대진한다 하더라도 똑같은 일정이다. 그러니까 아마 추가 대진을 해야 되는데 추가 일정은 아직 잡은 적이 없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남 씨가 범행에 가담한 뭐 공범이라든지 방조민일 걸 하면은 객관적인 증거도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지금 그 관련해서 시간을 좀 많이 갖겠다. 무슨 얘기냐면은 남현희 씨는 지금 기소를 안 했습니다. 하지만 전청조는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질하려고 하면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시간을 갖고 대질도 하고 또 거짓말 탐지기도 아마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장관 기자, 일단 팀장님 말씀하셨지만 남현희 씨 공범 의혹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남현희 씨는 전청조 씨에게 11억 원 이상 피해를 본 이 펜싱 아카데미 수강생 학부모에게 공범으로 피소가 돼서 지금 피의자로 입건이 됐고요. 전청조 씨가 엄마라고 부르던 인물도 전청조 씨와 남현희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남현희 씨 측에서는 이 같은 혐의를 모두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신의 SNS 등을 통해서 나의 명예를 실추시키면서까지 사기를 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남현희 씨 측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전청조 씨의 사기 피해는
30여 명이 사기 피해자로 되어 있고요. 피해액은 35억 원입니다. 이 중 남현희 씨를 공범으로 고소 고발한 사건의 피해액은 10억 원 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까지 경찰 수사 등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좀 더 이 사안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이 둘의 말이 각자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목소리를 다시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의심은 했어요. 처음 만날 때부터요. 예. 사기꾼 아닌가? 근데 이제 마지막 최종 목표가 제 주변 사람들을 먼저 이제 그렇게 투자를 하게 만들고 네. 그다음 마지막은 저였던 것 같아요. 저 혼자는 남현 씨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밝히는 건 못해요.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제 주장은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진짜 이길 자신이 너무 없어요. 혼자는 진짜 못 이겨요. 증거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네, 전종조가 2주 전에 이제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 남현희 씨하고 추가 대질 수사는 일단 없었는데 변호사님, 일단 남현희 씨는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자, 남현희 씨도 사실은 사기 혐의로 이제 공범으로 지금 돼 있는 상태인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피해액입니다. 피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피해를 이제 보전하기 위해서 아니면 또 나중에 범행에 제공됐다면 몰수라든지 이걸 보존을 해야 되는데 벤틀리 차량, 저기 4억 원에 해당하는 벤틀리 가까이 차량. 되죠. 예. 지금 뭐 그 정도는 안 되겠지만 저거를 지금 검찰에서 보존 청구를 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법원이 지금 신청을 인용을 했다고 합니다. 벤틀리 차량은 나중에 남현희 씨라든지 뭐 문제가 된다고 하면 나중에 몰수가 될 때 쓰일 수 있을 것 같고, 그거 말고도 남현희 씨 뭐 가방이라든지 시계라든지 목걸이 이런 거 다 압수가 됐습니다. 네. 압수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범행에 제공됐거나 범행을 통해서 얻었을 때, 공범이었을 때를 기준으로 한 것 같아요. 예. 법원에서 아니면 검찰에서 경찰 수사를 해가지고 공범이 된다 그러면 남현희 씨 물건들도 압수, 몰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전 국민을 좀 어이없게 만들었는데 빨리빨리 좀 해결돼서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고 저희가 계속해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금금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잠시 뒤에는요, 정치권의 핫한 소식 다룰 테니까요. 채널 고정입니다. 두 분 말씀 오늘 감사드립니다. 프레시룸 라이브 픽의 김유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픽입니다. 왠지 모르게 제 어깨가 올라가는 기분인데요. 걸그룹 블랙핑크가 영국에서 연일 주목받고 있습니다. 영국 왕실 군악대가 블랙핑크의 히트곡 뚜두뚜두를 연주합니다. 이렇게 들으니 느낌이 새로운데요. 앞서 찰스 3세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마련한 국빈 만찬에도 초청됐던 블랙핑크. 어제는 찰스 3세로부터 직접 대형 제국 훈장을 받았습니다. 비틀즈와 아들 등 영국을 대표하는 가수들에게 수여됐던 바로 그 훈장인데요. 블랙핑크는 2021년 영국의 의장국이던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홍보대사를 맡아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널리 알린 공로로 이 훈장을 받게 됐다고 하네요. 찰스 3세는 만찬에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영국의 비틀즈의 레릿비가 있다면 한국엔 BTS의 다이너마이트가 있다. 바로 그 BTS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직 군대를 가지 않은 4명의 멤버들이 입대를 위한 절차를 밟는다는 소식입니다. 멤버들은 이르면 연말, 늦으면 내년 초 입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요. 특히 멤버 정국은 다음 달 군입대 소식을 팬들에게 직접 알리기도 했습니다. 완전체가 된 BTS의 모습은 2025년 하반기쯤 볼 수 있을 거란 전망인데요. 팬들만큼이나 멤버들도 모두 모여 활동하길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네요. 비 오는 날 반려동물과의 산책, 이 자체가 놀라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그 반려동물이 다름 아닌 물고기라면 어떨까요? 중국에서 한 여성이 줄에 묶은 물고기를 끌면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습니다. 빗물에 의지해 겨우 숨을 쉬고 있는 물고기는 괴로운 듯 퍼덕이고 있는데요. 눈을 의심하게 하는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이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요. 이건 산책이 아닌 학대다 등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이브픽이었습니다. 네, 정치권의 핫한 이슈를 모아모은 이슈 팀입니다. 프레스룸 라이브의 뉴스 핵심 관계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이종근
논설실장님, 박진영 부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북한의 계속된 도발. 북한이 어제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해서 본 궤도에 올린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영변 핵시설까지 시운전했다 이런 정황이 나오고 있다는 IAEA 발표도 있었습니다. 어젯밤에는요 또 탄도미사일까지 동해상으로 발사를 했습니다. 자, 이종훈 실장님. 네네. 어제 우리 정부는 9.19 군사합의를 일단 일부 효력 정지시켰고요. 네. 회의로 보면 또 미국 대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또 당선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아 보인다. 이런 네네. 여론조사 나오고 있는데 네. 자, 북한의 갑작스러운 이런 빠른 움직임, 이거 왜 이런 걸까요? 사실 갑작스럽게 보이지만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라고 보일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군사합의와 관련해서는 이미 2019년도부터 17차례 위반했거든요. 그러니까 종이조각과 거의 비슷하다. 일부 북한은 계속 위반을 했는데 우리로서는 9.19 군사합의를 그래도 명분이 있기 때문에 붙잡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정찰 위성을 발사한 것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그런 이 조치를 취하자 옳다구나. 이제는 명분. 그러니까 당신들이 먼저 지금 파기했다라는 그런 명분을 지금 자꾸 잡을 수가 있었겠고요. 그래서 그걸 명분으로 해서 공식적으로 파기를 한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아까 트럼프 대통령 말씀하셨지만 언제나 미국의 중간선거나 대선 직전에 북한의 도발 수위를 한참 끌어올립니다. 예. 그건 언제나 되풀이 됐고요. 이제 1월 15일부터 미국 대선은 시작합니다. 예. 아이오와 코커스 아시죠? 그러니까 아이오와 코커스의 양쪽 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 출전을 하면서 후보들을 출전하면서 경선 레이스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 직전에 도발은 언제나 있어 왔다. 그러니까 이건 예정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 대응을 함으로써 명분 삼아서 했을 뿐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우리 내년 총선에도 혹시 영향이 있을지도 궁금한데 뭐 소위 북풍 뭐 이렇게 선거 때마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언제나 선거 직전에 어떤 변수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어요. 하지만 꽤 오래전부터 북한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돼버렸거든요. 뭐 도발을 하든 아니든 실질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북풍 변수는 양쪽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도발을 했다 그러면 민주당이 언제나 아이고 이게 북풍입니다 했지만, 거꾸로 민주당 쪽 그 대통령 시절에는 평화회담이 언제나 선거 직전에 있었어요. 뭐 노무현 대통령 때 마지막에 2007년에 평화회담이 있었고, 그런 것도 역시 북풍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양쪽 다 저는 크게 어떤 작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입니다. 부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당에서 약간 그런 발언을 좀 내놓은 것 같긴 한데 북풍 이런. 글쎄요, 뭐 북풍 시대는 뭐 지났지 않았나 지났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남북한 문제가 특수 상황입니다만 또 외교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 라인을 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정을 해야 돼요.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이에요. 이 정찰 위성 발사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군사합의 일부를 효력 정지시키겠다 이러니까 얼씨구나 하고 바로 그러면 우리 완전히 폐기하지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미국 관계의 문제는 저는 약간은 다르게 보는데, 지금 김정은은 트럼프 정부를 굉장히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참에 한국 패싱하자. 트럼프 들어오면은 그런 취지에서 한국과의 관계 개선은 별 의미 없다.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다시 뭐 당선되길 원하는 건가요? 뭐 그렇겠죠. 네. 일단은 뭐 하나 더 짚어 넘어갈게요. 이 김정은 위원장 어제 나온 사진 영상을 보니까 사진이죠? 새치가 있더라고요. 30대인데 된 고민이 많아 보여요. 부원장님. 글쎄요, 뭐 제가 그분 고민까지는 모르겠는데 유전적인 게 아닌가 싶은데, 제가 알기로 그 뭐 아버지 할아버지도 젊었을 때부터 머리가 좀 하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뭐 그 정도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네. 다만 이제 새치를 감추지 않잖아요. 않는 거는 이제는 이제 노예한 지도자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비상징계입니다. 민주당이 이른바 암컷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최강욱 전 의원에게 당원 자격 6개월 정지라는 비상징계를 어제 내렸죠. 당 안에서는요, 과격한 발언이 이어지자 신속한 징계를 결정한 건데, 먼저 관련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최강욱 당원에 대해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의 비상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이 당내 막말과 설화, 그리고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 엄정한 대처 및 경각심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당직자와 의원들이 경각심을 갖고 전환의 계기를 삼아야 된다.
근데 그래도 안건 논란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래도 같이 웃으면서 박수치고 동조했다는 의견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과도하다고 보실까요? 드릴 말씀이 없다니까 왜 이러세요? 진짜로 드릴 말씀이 없어요. 네, 최강욱 의원 발언 당시에 같이 옆에 있었던 민영배 의원은 이제 관련 질문을 한 기자를 딱 째려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자 어쨌든 부원장님, 이 민주당이 최고위원회 의결만으로 바로 징계를 결론을 내버렸는데 이제 속전속결 비상징계 내린 건데 당 결정이 맞았다고 보십니까? 일단 뭐 이슈를 길게 끌지 않겠다라는 뭐 의지인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최강욱 의원이 국회의원 이렇게 배지를 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당원권도 없는 줄 알았는데 이게 보니까 정치관계법이 아니고 일반 형법이다 보니까 당원 자격은 있었더라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최강욱 의원도 그런 거에 대해서 인식을 못했을 것 같아요. 나는 뭐 이제 정치 그만뒀으니까 뭐 이렇게 좀 발언을 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런 이슈들은 과거하고 달리 언론 환경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네. 뭐 저도 뭐 정치 고생을 한 20년 해봤습니다만은 사석에서 정치인들이 과거에는 뭐 비속어 많이 썼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요즘은 늘 이제 이 카메라라든가 이런 뭐 스마트폰 또는 뭐 이 다른 매체들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좀 조심하는 게 좋죠. 네. 어제 비공개 최고위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 최 전 의원 발언 두고서 이 섬뜩하다 이런 발언까지 했더라고요, 부원장님. 글쎄요, 뭐 그 부분은 저는 뭐 비공개 회의 자료를 우리가 언론에서 어떻게 이제 획득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당에서 그 이야기를 일본의 이제 기자들한테 공개를 한 것 같아요. 이번 일로 계기로 해서 좀 조심하자. 뭐 앞으로 이제 이런 그 총선 앞두고 있으니까 언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심하자. 뭐 그런 취지의 이야기가 아니었나. 뭐 그 정도밖에 짐작이 안 되네요. 네. 네. 또 이종훈 실장님 지난 여름이었습니다. 이 김은경 전 혁신위원장의 뭐 노인 비하 발언. 이때는 사실 민주당에서 이렇게 좀 빨리는 안 했던 것 같은데 대응을 빨리 안 했는데 이번에는 역시 그래도 총선 다가와서 더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두 가지겠죠. 하나는 누적돼 있다. 즉 지금 노인 발언과 청년 비하, 현수막 이 두 가지가 지금 굉장히 들끓었습니다. 물론 이제 노인 비하 발언도 굉장히 파장이 길었지만 지금 청년 비하 그 현수막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당원 게시판 보시면 청년들 그러니까 청년 당원들이 정말 실망했다라고 굉장히 많은 글들을 올리고 있고 이것은 그 당원 게시판이 보통 민주당 안에서 친명 비명의 어떤 그런 그 당원들끼리 논쟁을 벌이는 그런 마당이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진영 간의 이야기, 정파 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목소리로 청년들의 어떤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비판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젠더 갈등, 여성에 대한 어떤 비하 발언이 나오자 더 이상 이것을 끌면 안 되겠다. 지금 누적되어 있는 삼비 발언이라고 좀 표현하잖아요. 네. 노인 비하, 청년 비하, 여성 비하. 이것이 이 프레임화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 차단하는 효과도 있어야 되겠고 중요한 건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코앞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공관위가 구성이 되고 뭐 공천 심사도 해야 되고 이런 와중에서 그러니까 칼을 휘둘러야 되는데 제대로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징계를 하지 아니하면 그다음부터 칼을 휘두를 때 그 발언도 그냥 놔두셨는데 왜 나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바로바로 징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부원장님 일단은 보니까 강성지층 일부죠. 강성지사에서는 이제 이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된 비명기는 납두고 왜 당위에서 좀 앞장섰던 이 최 전 의원한테만 중징계 내리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오가는 것 같아요. 그 비명계 일부 의원이 이제 당원들 보고 곰팡이다라는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당원들이 징계 청원을 했는데 당에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마 그런 부분들인 것 같은데 사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 정치인들도 뭐 일반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말을 다 이렇게 완벽하게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러나 이제 좀 상징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뭐 윤석열 대통령도 바이든 날리든 이 땡땡 저 땡땡 발언으로 그때부터 이제 지지율이 추락한 거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늘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기준을 정해야 된다고 봐요. 공적 영역에서 한 말과 그리고 사적 영역에서 한 말에 대해서는 경중의 차이를 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이준석 전 대표의 비읍 시읍 옛날에
안철수 대표를 보고 했던 표현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징계를 했잖아요. 저는 굉장히 그때 과도하다고 생각했어요. 사적인 영역에서 한 이야기고 저작거리에서는 임금님 욕도 한다는 게 옛날부터 있던 속담인데 그것도 사실은 하나의 비판의식의 발로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공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졌는가 사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졌는가에 따라서 경중에 따라서 저는 징계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언론도 거기에 대해서 사적인 영역까지 감시하듯이 국민의 관음증을 하나에 뭐 이렇게 충족시켜두듯이 보도하는 것은 과하다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좋은 의견이었습니다. 이종훈 실장 일단은 국민의힘에서는요 원색적인 여성 비하치고는 낮은 수위 징계 아니냐. 그리고 또 최 의원하고 같이 웃었던 아까 민영배 의원 나오기도 했지만 뭐 그 의원들은 뭐 좋지도 않았냐 이런 비판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뭐가 이해가 가지 않냐면 민영배 의원 아까 동영상에서 보셨지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라는 그 태도 자체가 전 이해가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자리가 민영배 의원이 호스트였거든요. 민영배 의원의 북콘서트였어요. 출판 기념회입니다. 그러면 민영배 의원이 초대를 한 사람이에요. 주최자거든요. 그럼 자신이 주최자로 나선 행사에서 이렇게 당과 관련돼서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는 그런 발언 때문에 파장이 일었다면 자기는 당연히 얘기를 해야 돼요. 한데 드릴 말씀이 없다라는 건 거기서 내가 옹호하겠다라는 표현에 또 다른 어떤 표현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대단히 부적절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자리에 참석했던 의원들에게 책임을 묻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이 발언은 헤이트 스피치, 혐오 발언이거든요. 성이라든지 인종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소재 삼아서 차별하고 또는 편견을 심어주는 발언을 우리가 혐오 발언이라고 합니다. 이건 범죄 영역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면 묻는 거예요. 그 발언에 공감하느냐 아니면 그 발언에 지금 반대를 하느냐 이것을 묻는데 대답을 하지 않고 회피한다. 이 시점부터는 사실 책임의 문제로 난 넘어간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있었다는 것으로 징계를 내리는 게 아니라 그 발언에 대한 공감 여부가 성인지 감수성을 묻는 거거든요. 이 당의 아이덴티티를 묻는 거거든요. 소속원들의. 그렇기 때문에 징계 여부와 관련해서 참석했다고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발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를 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원장님, 일단은 민주당 전국 여성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입장을 좀 유보하다가 어제 낸 것 같아요. 강력히 유감표한다 이런 성명 냈는데 일각에서는 이건 좀 마지못해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서. 이 정당이라는 게 같이 뭐 찢고 볶고 싸우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공식적인 발표는 뭐 이렇게 제대로 해야 됩니다만은 사적인 영역에서 사실 좀 힘들거든요. 근데 뭐 언론에서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럴 때는 사실 좀 재빠르게 발빠르게 입장 표명을 해서 당에 적절한 징계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좀 빨리 해주면 좋죠 사실은.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논란은 좀 여기저기 다 시끄럽습니다. 뭐 정작 이 발언의 당사자였던 최강욱 전 의원은 SNS에 올린 글을 보니까 별로 사과할 뜻이 좀 없어 보이긴 하는데 이 실장님은 어떤 입장을 좀 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분노했습니다. 이게 민주주의야 하고 지금 멍청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거든요. 민주주의는 모든 발언을 다 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가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주주의는 이제 근대 민주주의가 아니라 현대 민주주의는 사회적 소수자나 약자들을 함께 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처음에 민주주의가 다수결, 그래서 다수의 어떤 의견을 소수가 무조건 들어야 된다라는 식의 해석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 소수자와 또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차별이나 편견을 없애나가는 것, 이것이 민주주의의 하나의 기본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을 해야 하는 발언을 해놓고 이것이 민주주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대단히 지금 잘못됐다. It's democracy가 아니라 It's hate speech이거든요. 이 인식 자체가 사실은 문제다. 이 6개월 징계에 너무 지금 6개월 징계가 솜방망이구나라고 느끼게 한 발언입니다. 일단은 부원장님, 일단 사적인 대화라고는 하지만 일단 공적인 영역에서 좀 다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최강욱 의원이 사과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좀 사과하면 좋죠. 근데 아마 제가 느끼기에는 최강욱 의원은 이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특정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나는 정치를 그만뒀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 말고도 사실 여야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좀 듣기 불편한 언사가 좀 나왔습니다. 이 민주당 허영 의원의 발언인데 그거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국회의원도 산식을 모르는 이 복잡한 투표 제도를 국민들한테 요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국민들은 그 산식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유권자가 자기가 투표한 그 행위가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야지. 국민들이 산식을 알고 투표를 합니까? 국민들은 정당과 그 산식 알고 있어요. 지역 의원들에게만 투표하면 되는 겁니다. 이 배경 잠깐 설명하자면요. 지난 21대 총선 때 민주당의 강행 처리로 준영동형 비례제라는 제도가 도입됐었던 거 다 아실 텐데 민주당 허영 의원이요. 이 제도 유지를 주장하면서요. 국민들은 표 계산법을 몰라도 된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자, 실장님, 이 국민 무시 발언이 아니냐 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신해서 지금 권력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요? 대신한다는 건 국민들의 어떤 위임받아서 지금 입법 활동을 한다는 얘기인데 위임받는다는 건 국민들로 하여금 모르는 것을 자신들이 하는 권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국민들이 모르는 산식이라면 그런 산식으로 제도를 만든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죠. 국민들이 모르게 만들 수 있다. 그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밀실이거든요. 밀실 합의고 밀실 제도 개편이고 그렇게 되면 그냥 우리만 찍어 하고 이야기한다면 이건 대의제가 아니라 국민 위에 군림하겠다는 태도이기 때문에 비판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 허영 의원께서 이제 여기 정개특위에서 좀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이 발언 책임을 두고서. 이건 또 공적인 영역에서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이런 발언이 더 문제 있다고 봐요. 이게 왜냐하면은 정치 제도라는 것은 쉬워야 돼요.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국민들이 모르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하겠다라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이 우선적으로 존재해야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서도 자꾸 말씀드리지만은 사적인 영역과 이 공적인 영역이 이 미스매드의 발달과 그다음에 이제 대한 언론 때문에 막 굉장히 뒤섞여 버렸어요. 네. 뒤섞여 버려서 이게 함부로 이제 나눔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변화된 환경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경우에는 저는 그런 언론 환경의 문제보다도 정치와 제도에 대한 인식의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쉬운 거라 해야 됩니다. 제도는. 두 번째는요. 민주당이 날뛰어입니다. 총선 출마설로 전국 가는 곳곳마다 아이돌급 인기를 받고 있다고 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얘기인데 어제는 국회를 찾았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여의도에서 일하는 300명만 쓰는 고유의 어떤 화법이나 문법이 있다면 여의도 사투리 아닌가요? 저는 나머지 5천만이 쓰는 언어를 쓰겠습니다. 법비들이 쓰는 서초동 사투리부터 고치십시오. 특활비와 관련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이나 제대로 하길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이 춘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릴 때 청주에 살아서 저한테 사투리가 좀 나올 수도 있죠. 국민의힘이 저를 띄운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실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민주당이 저를 띄운다는 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네, 한 장관이 이제 총선 얘기할 때는 조금 이제 거리를 두는데 이제 보신 것처럼 서초동 사투리 이런 고치란 야당 공세는 자신의 인기는 민주당 덕분이다 이렇게 받아쳤는데 이 실장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표현에 몇 가지 어떤 그 표현들을 전부 공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사투리다 아니면 표준말이다 이것을 사투리라고 해서 그것이 비하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사투리라는 표현 자체가 좀 더 순화된 방언이지만 방언이라고 표현한다고 해서 그것이 비하될 수는 없어요. 표준어라는 것이 무조건 옳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표현 자체가 사실 공감이 좀 떨어질 수 있는 어떤 표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 무조건 한동훈 장관이 무슨 말을 하면 거기에 하나의 꼬투리를 잡아서 사투리라는 말을 잡아서 그대로 갚아주거든요. 이런 태도가 또다시 이제 이게 언론 환경 말씀 계속하셔서 언론 환경이 그냥 그 순간 바로 한동훈 장관한테 기자가 좀 전에 이렇게 말했다라고 또 코멘트를 받아내야 되니까
도리어 한동훈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건 민주당이에요. 언제나 한동훈 장관의 어떤 표현들은 민주당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로 시작이 되지 전혀 없는데 한동훈 장관이 먼저 도발을 하거나 먼저 어떤 이슈를 이끌어내는 정책적인 이슈 말고 그런 정치적인 어떤 이슈가 된 적은 없거든요. 그렇다면 일부 한동훈 장관의 어떤 이 표현처럼 민주당이 나를 띄워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국민들도 다 지켜보면서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어떤 환경이 아닐까 싶어요. 민주당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한 장관이 5천만 명의 문법 쓰겠다. 민주당이 저를 띄운다. 어떻게 졌습니까? 띄워주는데요. 이게 적대적 관계에서 비호감도를 부추겨서 띄워주는 거 아닙니까? 이걸 이제 좋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제가 보기에는 정치를 철학과 가치로 이해하는 수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지난번 대선도 우리가 비호감 대선이라고 해서 국민들의 비판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그 등장한 정권이 지금 국가를 잘 운영합니까? 비호감에 의해서 덜 비호감인 사람 찍어서 당선되는 상황이 한국 정치를 위해서 옳은가요? 저는 정치 초년병으로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그 정도의 좀 정치적 공부, 철학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투리 이야기는 사실은 민주당도 저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표현을 해줘야죠. 한동훈 장관이 특정 정당을 적시해서 말을 옮기는 것들은 사실은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검찰 시절의 안하무인의 태도로서 정치권을 대하는 태도, 정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국민의 대표입니다. 국민의 대표 기관을 대하는 태도부터 바꾸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상황이 좀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한 장관 출마가 좀 임박한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 많이 나오고 뭐 일각에서는 기정사실화된 거다 이런 표현까지 쓰는데 여론조사 한번 보겠습니다. 한 장관이 내년 총선에 출마한다면요. 여당 선거에 도움이 될지 여부에 대한 여론 전망이 지금 표로 나오는데 도움이 될 거다 42%, 도움이 안 될 거다 41% 이렇게 팽팽하게 엇갈리는데 저희도 한번 자체 여론조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분 대상으로. 어떻겠습니까? 한 장관이 출마한다면 여당에 도움 될지 안 될지 OX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시죠. 둘 다 도움 되신다고 보시네요. 실장님 한번 먼저 들어볼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지금 국민의힘 계열 정당은 벌써 2번이나 졌어요. 총선에서. 대선과 지방선거는 다시 회복을 했지만 총선은 20대 총선 한 표 차로 졌어요. 123대 122. 하지만 38석의 범진보 계열 정당 국민의당까지 합치면 그때 참패를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21대 총선도 참패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선거는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선거예요. 110석에서 최소 과반수 이상만 넘기더라도 40석 이상을 다시 회복해야 되면 엄청나게 많은 공을 들여야 돼요.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플러스 요인으로 끌어안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총선에 가장 힘이 되는 건 차기 대권 주자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근데 지금 이 갤럽의 매월 둘째 주에 하는 차기 장래 지도자에 대한 호감도에서 사실상 굉장히 높게 나오거든요. 한동훈 장관이. 그랬을 때 차기 대권 주자에 가장 높게 나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제외하고 총선을 치른다? 사실 쉽지 않죠. 그래서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부원장께서는 어떻게? 저는 뭐 정치라는 게 우리가 많이 배운 사람이든 적게 배운 사람이든 많이 가진 사람이든 적게 가진 사람이든 일단 사람 한 명이 늘어나면 한 표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도움은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하기 나름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을 개별적인 정치인으로서 예우해서 비판할 필요가 없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에 의해 가지고 같이 씨앗 뿌려진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묶어서 윤석열 대통령 심판론으로 끌고 가면은 한동훈 장관의 고유의 영역은 없어질 것이고요. 다만 제대로 비판하지 못하고 한동훈 장관이 이준석 전 대표와 연대를 한다거나 또는 뭐 어떤 경쟁으로서 세대 교체, 청년 정치 이런 이미지를 끌고 나온다면은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좀 불리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차 얘기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오늘 프레스 라이브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